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청약과 승낙 그 부분은 크게 안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 자, 요건데요. 자, 우리 지금 계약법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일 먼저 민법 총칙 봤고, 그 다음에 물권법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채권법이 나오는데요.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특정한 사람한테 대해서 뭔가 요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거를 청구권이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 채권법에서 자, 채권이 발생되는 사유, 즉 청구권이 발생되는 사유를 4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생기기도 한다, 혹은 사무관리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혹은 부당이득을 통해서 생기기도 한다, 불법 행위를 통해서 생기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생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채권법 중에 계약에 관련된 내용, 요 규정들만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물권법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이제 계약법인데요. 계약법 여기에서는 평균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계약법도 다시 자, 계약 총론이라는 부분하고 자, 계약 강론이라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약 강론에서는 자, 우리 계약법에서는 15개 종류의 계약의 종류를, 많이 쓰이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3개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자,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거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실 겁니다. 근데 자, 요 강론에서는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요거도 공통의 분모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자, 민법 총칙도 총자 나오면 무조건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의 공통분모가 뭐냐라는 겁니다. 공통분모는 당연히 이건 계약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이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는 경우를 계약이다라고 요를 부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내용이 계약의 종류 내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민법에 나오는 계약도 뭐 쌍무계약이니 편무계약이니 유상계약이니 무상계약이니 뭐 낙성, 요물, 본계약, 예약 나누기 나름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요물 요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 그럼 이러한 계약은 자,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하면 성립되는데, 교환 계약은 어떻고, 임대차 계약은 어떤데 라는 거, 계약의 성립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들은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가?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청약의 의사표시니 승낙의 의사표시니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근데 요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점도 없고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뭐다, 승낙이 뭐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러면 이런 계약들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효력들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요걸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보실 내용이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 지급 안 하더라. 혹은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월세 안 주더라.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깨는 방법입니다. 그게 계약의 해제니 해진이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 계약 강론에는 매매와 관련돼서 뭐 담보 책임이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요번 순환에는 요거 생략을 합니다. 요건 나중에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월달 이후로 요거는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요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평균 여기에서 5개, 여기에서 5개 해가지고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총론이라는 거 총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공통분모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 요거는 미리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1, 2월달 다시 들을 때 좀 나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5문제 중에 이거 때려 엄쳐갖고 그냥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4문제 이상은 어디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서 자, 핵심적인 포인트를 많이 잡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약의 효력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3개를 볼 겁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위험부담이라는 것도 나오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거 요것도 나오는데, 자, 근데 일단 여기에서 최소한 그러니까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지 뭐 1에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할 때 제일 앞에서 약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뭐 나중에 문제, 기출문제 몇 문제 정도만 확인하면 되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요거 하고 제가 요거를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해지라는 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제 해지 보기 전에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무효, 취소, 해제 구별해 보신 적 있었죠? 그래서 해제 사유는, 즉 취소 사유는 제사강착 4개가 필요했다. 그리고 해제 사유는 혹은 해지 사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요거부터 갑니다. 자, 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거 요거부터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자, 요것도 말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항변한다라는 거는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이라는 의미 자체는 뭔가 자꾸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듯이 자, 이건 나중에 우리 민법 536조에서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거는 이제 항변, 대항을 하는 건데 뭘 지금 저항 내지 대항을 하느냐라고 하면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요게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되면 이제 각 당사자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교환계약도 물물교환 아닙니까? 물건끼리 맞바뀐다라고 하면 각각 물건을 바꾸기로 한 물건을 상대방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 이제 각 당사자는 한 명은 대금 지급, 한 명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등기 받고 잔금 줍니까? 잔금 받고 등기 줍니까? 잔금 받고 등기 줍니까? 그래서 이제 잔금을 먼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잔금을 받고, 자,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등기 넘겨주기를 한 사람이, 자, 내가 내일 등기 넘겨줄게 해가지고, 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잔금 주고, 내일 이제 등기 받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밤새 잠수 탔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하고 뭐 집을 사고 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누가 한 명 미리 해준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제때 해준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뭐 하자라는 겁니까? 동시에행하자. 그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이유 자체는 뭐냐라고 하면 동시행 항변권은 왜 인정이 되는가? 그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미리 줘가지고 자 코피 터져라 이거보다는 뭡니까? 같이 이행해라. 그럼 그게 제일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건 인정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별말 아닌데 이래서 너희 또 그게 공평하다라는 의미를 공평의 원칙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짜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형적인 매매 계약을 하나 예를 들고 한번 보죠. 자, 갑하고 을하고 요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약금 주고 여기에서 중도금 주고 여기에서 잔금 주고 등기를 넘겨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점에서 뭐 예를 들자면 2월 1일 날 잔금하고 등기하자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2월 1일이 되면 갑은 을한테 대해서 분명히 요날 잔금 주기로 했으니까 잔금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잔금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을은 미리 잔금을 줘버린다라고 하면 갑이 제때 준다라는 보장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을은 뭘 주장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당신 것 해주세요. 그러면 내 거 해줄게요 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련된 내용은 조문을 한번 보시죠. 자, 조문. 자, 거기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536조 해서 조문 나오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쌍무계약, 우리 쌍무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모두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쌍무죠. 그러니까 우리 편무계약은 증여나 사용대차나 현상광고나 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계약은 무조건 다 뭡니까?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그러면 쌍무를 매매를 한번 바꿔 읽어볼게요.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즉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다. 즉, 지 등기 안 해주면서 자, 잔금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은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잔금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왜 거절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그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그거까지 보시고, 자, 단서 보십시오. 그러나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동시행을 주장 못한다. 즉 거절 못한다라는 이런 말인데 요거는 말이 어려운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갑이란 사람이 여기서 자, 중도금을 너가 1월 15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중도금 주라. 그래서 중도금 지급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을이 싫어. 난 등기 받기 전까지는 이거 안 해줄 거야. 해가지고 자,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동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돈하고 등기가 동시행입니까? 아니면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입니까?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죠. 그러면 중도금하고 등기는 자 동시행입니까? 중도금이 선이행입니까? 예, 중도금은 미리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중도금은 등기보다 미리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을 주장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기에서 동시행 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이래 되면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자, 요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죠. 아직 2주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을은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행을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복잡한데 예, 이게 결국은 잔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지만 예, 그래 2월 1일 날 요거 같이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요건 동시행이지만 중도금은 2월 1일 날 주기로 한 겁니까? 1월 15일 날 주기로 한 겁니까? 1월 15일 날. 그리고 등기는 언제입니까? 2월 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을이 요 시점에서 1월 15일 날 나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갑의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의 채무는 변제기가 1월 15일입니까? 2월 1일입니까? 2월 1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그림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다라고 하면 자 등기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건 원칙적으로 뭡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행입니까? 등기보다 선이행입니까? 등기보다 선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중도금에 대해서는 등기 주라. 그러면 내 잔금 죄송합니다. 중도금 줄게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항 요거 다시 읽고 고래 넘어갑니다. 자 536조 1항 다시 한번 보십시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 즉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 즉 을이라고 보시죠. 자 매매계약에서 을은 상대방 갑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즉 자신의 등기를 넘겨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 즉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요래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결국은 동시행관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상대방 갑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자 이런 경우에는 동시행항변권, 즉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을은 요 시점에서 1월 15일 날에서 중도금 달라라고 할 때는 요때는 등기 넘겨주라. 그러면 내가 잔금 줄게 라고 동시행관계 중도금 줄게라고 동시행관계를 주장은 못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한번 봐놓으십시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요 개념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 가지고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할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그 문제인데요. 자 그거는 우리 고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 자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행거절 권능이란 말 나옵니까? 자 이행거절할 때 거자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자 그리고 2번에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에서 그 지연이자 면제, 지연이자라는 말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저당권 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연배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2년 끌면 2년 다 우선 변제받는 겁니까?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습니까? 1년분에 한해서 후순위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연배상이나 지연이자나 이행지체 책임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채무불이행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할 때 지자 혹은 지연이자 면제라고 할 때 뭐 지연할 때 지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상계가 금지된다라고 할 때 상자 상계 금지할 때 상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뒤에 보니까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럼 거기다 동시행항변권 할 때 동자 자동채권 할 때 자자 그리고 상계가 금지된다 할 때 상자 자
이렇게 해서 동자상해서 이렇게 말을 만드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환 이행 판결해야 된다 혹은 뭐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도 부르는데 상환 이행 판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도 상자, 상환 이행할 때 상자.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거지, 상상, 동자상에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요거는 암기를 하십시오. 거지, 상상, 동자상.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암기해 놓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청구해 올 때 내 거 주라는 겁니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거부할 수 있다. 당신 거 주라. 그럼 내 거 줄게. 예,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이렇게 이행 거절권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자, 이행 거절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거는 자,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영원히 너한테 못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네 거 해줄 때까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당신 것 해줄 때까지 내 거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자, 이행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나는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동시행 항변권은 일시적인 항변권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항변권이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인 항변권이다라는 거. 즉 거절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영 못 줘. 이게 아니라 너에게 받을 때까지 당신으로부터 당신 거 내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거절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항변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항변권은 영구적인 항변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요거는 이제 오늘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시험 범위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동시행 항변권은 영구적인 항변권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 구별을 한번 해보는데 참고 삼아 영구적인 항변권은 요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자,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이 사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 현금 50억을 남겨놓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만약 여러분이 상속인이다라고 하면 자, 이 50억 남겨놓고 죽었다. 자, 여러분들 자, 부모님이라도 혹시 50억을 남겨놓고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상속 승인하시겠습니까? 상속 포기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승인했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상속을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숨겨진 빚이 얼마냐라고 하면 1조입니다. 자, 그럼 차라리 이러면 진짜 자살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받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빠가 제지를 해놓은 거 많을 거야 해가지고 상속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깨끗하게 다 정리 딱 하고 요거만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포기하면 또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커덩 승인을 해버리면 숨겨진 빚이 줄줄줄줄 나오면 피곤해질 거고, 그리고 덜커덩 포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나중에 숨겨진 빚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승인을 하긴 하는데 자,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속받은 요 금액을 한도로 해서 요 범위 내에서 나는 자, 아빠의 채무자들한테 책임을 져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정 승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갑이 현금 50억을 남겨놨는데 실제 부채는 얼마냐라고 하면 500억의 채무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갑한테는 A, B, C, D, E 해가지고 자, 각각 100억씩이 돈 받을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갖고 현금료를 딱 남겨놓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한정 승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 범위 내에서 아빠의 부채를 감당할게요. 해가지고 한정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비찬치 했습니다. 얼마씩 줬겠습니까? 10억씩 먹어라. 해가지고, 자,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자마자 이제 다 이제 빚잔치 했습니다. 근데, 자, 빚잔치 하고 난 이후부터, 그날부터 얘가 계속 로또 1등이 맞아 나가는 겁니다. 1등, 1등, 1등. 살 때마다 계속 1등입니다. 안 사도 누가 선물 주는 거, 그것도 보면 또 1등이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자면, 한 1년 새에 한 500억대 부자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자, A, B, C, D, E.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어와가지고, 야, 그때 우리가 각각 100억씩 받을 게 있는데, 너 우리 10억씩 밖에 안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돈 많이 생겼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90억 주라. 할 때 이 사람은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저씨들, 저는 한정 승인을 했답니다.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갖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겁니까? 생기면 계속 주는 겁니까? 끝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 승인의 항변권, 이거는 내 돈 생길 때까지 못 주겠습니다라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주겠다라는 겁니까? 앞으로 영원히 빚잔치 한번 했으니까. 예, 이게 한정승인의 항변, 이게 대표적인 영구적인 항변권입니다. 근데 자,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항변권, 이건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요거하고 개념 비교하는 정도로는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원히 못 해주겠다 아니라 잔금 받을 때까지, 등기 받을 때까지 뭐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이행지체가 아니다. 혹은 뭐 지연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 요 말인데, 요거는,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자, 요 상황에서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자, 서로서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자기 등기도 안 넘겨주면서 얘한테 잔금 달라고 하니까 얘는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면서 야, 너 거 넘겨줘 라고 하니까 얘도 뭡니까? 나도 이거 받을 때까지 난 못 줘 해가지고 서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질질질 끌다가 한 3월 1일까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십시오. 원래 갑은 자기의 의무를 언제 이행을 해줘야 됩니까? 2월 1일. 그리고 을도 자기의 잔금을 언제 이행해줘야 됩니까? 2월 1일 날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질질질 끌면서 3월 1일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불이행이 돼서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채무자는 계약을 했으면 자기 채무를 정당하게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면 채무불이행은 이제 뭐가 따라 나와야 됩니까? 항상 한 2달 됐으니까 다 까먹을 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이게 바로 지연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채무불이행을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행지체라는 거, 이행불능이라는 그런 걸 볼 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을이 야, 너 갑한테 너 이날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 그러니까 이 한 달 끌었으니까 이거 손해배상 해줘라. 혹은 갑이 또 을한테 야, 너 잔금 여기서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지금 한 달 동안 왜 끌었어? 해가지고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즉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기 채무를 무대뽀로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지금 동시행 항변권 중에서 질질 끌고 있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끈 게 아니라 뭡니까?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동안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끌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지체니 혹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지연대상이니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요건데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말인데, 자, 요거는 기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요 말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이어서 서로서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도 안 주고, 등기도 야 잔금 받을 때까지 난 못 줘 하고, 자, 잔금도 난 등기 받을 때까지 못 줘 해가지고 서로서로 뻗팅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돈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를 제기한 자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원고라고 부릅니다. 자, 소를 제기한 자가 원고, 소를 제기당한 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피고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잔금 주기로 했는데 잔금 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요번엔 제가 을을 그냥 상대로 할게요. 을이란 애가 자, 돈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갑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자, 갑이 2월 1일 날 내한테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등기 안 해줍니다. 라고 해서 자, 이제 증거 서류로 계약서 갖다 밀었다라는 겁니다. 계약서 보니까 뭐 이제 자, 2월 1일 날 등기하고 잔금은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이런 말이 쭉 써여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자, 이런 소가 제기가 되면 이 사람들 부르겠죠. 불러가지고 자, 당신 계약한 거 맞아 안 맞아 해가지고 쭉 사실관계 파악해가지고 그래 얘 손을 들어주든지 얘 손을 들어주든지 손을 들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을은 분명히 갑한테 계약서를 보니까 갑한테 대해서 등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계약서 보니까 2월 1일 날 자,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딱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하려고 딱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판사님 그게 아니고 해가지고 자, 우리 계약을 했는데 나도 잔금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기 때문에 등기를 안 넘겨준 거지 내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은 자,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냥 이유 없이 막 끌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 너는 갑으로부터 예, 분명히 등기받을 권리가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대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네 거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법원에서는 자, 이제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자가 소송에서 동시행항변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걸 그래, 받긴 받는데 네 거 줄 거 주고 그렇게 받으라 해가지고 상환 이행 판결 혹은 상환 급부 판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달리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보십시오. 이 소송에서 자, 얘가 자,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얘는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받을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긴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긴 이겼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너 거 주고 받으라는 겁니다. 잔금 주고 등기 넘겨받으라. 이런 의미에서 원고가 이긴 이겼는데 전부 이겼다라는 겁니까? 돈을 줘야 되는 범위 내에선 일부 져가지고 일부만 이겼다라는 겁니까? 일부만 이겼다. 그래서 요거를 달리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뒤에 써져 있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환 이행 판결을 한다 혹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겁니다.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말이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금지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제 상계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퉁친다라는 말 아십니까? 혹은 쌤쌤한다 그런 표현 예. 나중에 쉬는 시간 네이버에 찾아보십시오. 예. 자, 상계라고 하는 게 서로
계산해가지고 퉁치자라는 겁니다. 계산 복잡하니까. 예, 그게 바로 상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갑이 을한테 대해서 돈을 500만 원 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0 받을 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500 주고 300 받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종류, 동종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퉁퉁 쌤쌤 해버리고 나머지 200만 요를 준다라는 겁니다. 요게 상계입니다. 예. 그러면 상계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계산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래서 결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계는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애가 야, 내 받을 거 있으니까 200만 받아 라고 상계를 할 수도 있고요. 받는 애가 뭡니까? 야, 내한테 300 줄 거 있으니까 200만 줘 해가지고 이렇게 상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는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상계는 이제 요거 다 보자. 이건 지어도 되겠다. 자, 상계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요거는 뭐 줄 돈이고 요거는 받을 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계에 있어서는 자, 상계를 시키는 채권이, 자, 쓰지 마십시오. 상계를 시키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를 당하는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계를 이걸 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이고, 이게 되어진다, 당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동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상계한다라고 하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시험에 자동채권, 수동채권 나오겠습니까? 예, 나와도 못 풉니다. 그리고 생각 잘못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자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맞는데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거를 채권 채무 말하면 될 텐데 자동 수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요 사람 기준을 한번 볼게요. 얘가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얘한테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채권이 되고 이거는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채권이 되고 이게 채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권, 자동 채권이 되고 이게 채무, 수동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동이고 이게 수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거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할 소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동자상이 금지된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 자동채권은 결국 이거고 수동채권은 이건데 자, 요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자, 이런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면 어이구, 그래,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거, 그거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이 아파트를 3억에 팔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계약금, 중도금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주고 이거 한 방에 넘기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계산 복잡하니까 요래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3억. 자, 요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매 대금으로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이거는 채무가 될 거고, 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3억,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받을 돈이니까 채권이 되겠죠. 물론 등기는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3억, 요거는
매수인이 줘야 될 돈, 매도인이 받아야 될 돈, 채권, 채무 요래됐는데, 자, 갑이 개인적으로 을한테 빌린 돈이 3억이 있었습니다. 빌려 쓴 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돈은 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가 되고 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받을 돈이니까 지가 빌려준 돈이니까 채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런 예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매도인이 원래 매수인한테 빌린 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 상황에서 자, 갑이 상계를 시도를 합니다. 자,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으니까 퉁치자. 쌤쌤 해버리자. 그래서 자, 떨어버리자. 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이 상계를 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니까 수동채권이 될 거고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받을 돈이니까 자동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이 내 받을 돈이 있고 내가 니한테 줄 돈이 있으니까 야, 이거 상계하자. 그래서 퉁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동시행항변권은 여기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습니까? 지금 동시행항변권은 대여금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습니까? 매매대금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습니까? 여기죠. 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자동채권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 상계를 허용을 한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거 등기 받을 때까지는 이 돈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얘가 상계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은 이거 구경도 못하고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미리 줘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허용을 하면 만약 갑에 의해서 이렇게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게 만약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자, 갑에 의해서 상계가 만약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을이 갖고 있는 동시행항변권 이거를 행사 못하게 뺏어버리는 이런 기능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가 돼버리니까 을한테는 대단히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시험장에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뭐 실제 뭐 3억이니 뭐니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동자상이 금지된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자상. 그래서 동자상, 이 말 되네 해가지고 O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동자상은 O입니까? X입니까? X. 동자상이 금지가 되지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뭐 거지상상, 동자상 해가지고 거지도 나오고 동자도 나오고 동자상, 그래, 아이고 이뻐 보인다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동시행항변권은 거지상상, 동자상에서 동자상은 허용이 됩니까? 금지가 됩니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자상이 금지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요거는 자, 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백날 외워봤자 시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만약 갑이 이거 상계하는 거 허용하게 되면 을이 갖고 있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기회가 그냥 없어지는구나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한테 지나치게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확인을 하십시오. 자, 요렇게 보시면 동시행항변권이라는 거 요거는 얼추 본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됐고 자, 위험부담은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략을 하는데, 자, 위험부담, 요거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봤습니다.
자, 법률 행위도 실현 가능하면 유효가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능도 다시 원시적인 불능, 후발적인 불능. 자, 원시적인 불능은 무효, 후발적인 불능은 유효. 근데 후발적인 불능이 생긴 이유가 채무자한테 고의과실, 즉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게 채무 불이행이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되면 항상 뭡니까? 손해. 여기까지는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1시간 우리 마치면 조금 이따 쉬시고 요걸 볼 겁니다. 해제는 그럼 언제 할 수가 있는데 라는 거 볼 겁니다. 해제 사유가 뭐냐? 예, 이거 볼 겁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자꾸 이거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보고, 그리 앞에서는 이래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래까 그걸로 쳐서 보고, 그리고 자, 요거 할 때는 요거를 조금 더 세 번에 해서 보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살붙이는 거니까 몰라. 우리 아마 보신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 거기서 이제 계속 살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인 불능, 이제 요게 위험부담이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겠죠, 뭐. 그래서 만약 자, 계약을 했는데 자, 등기해주기 전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았다. 자, 요래 되면 집주인은 상대방한테 대해서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받은 계약금은 오히려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들인데, 자, 요것도 어차피 계속 사례 문제로만 나오니까요. 요거는 뭐 지금 손 빼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요 틀이 더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요 조금 있다가 요거 해제 부분에서 요거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자, 요것도 틀만 잡아 놓으면 거의 반 이상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들어가기 전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말 그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어떤 계약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 이런 계약이 아마 제3자를 위한 계약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전형적인 예가 왜 우리 보험 계약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보험계약 체결하고 내가 죽으면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나의 상속인한테 지급하라 해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그래, 갑하고 을 보험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하나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자, 나의 상속인 병한테 보험금을 지급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요게 계약의 당사자끼리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계약상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일단 3명이 나오면 이 아들 명칭부터 또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 병, 그러니까 요 사람이 아빠, 요 사람이 보험사, 요 사람이 자식이다 라고 하면, 자,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이익 얻는 자다라고 해서 야를 수익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수익자는 제 보험계약의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가 아닙니까? 당사자 아니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갑을 두 사람이고 수익자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자,
아빠입니다. 아빠는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람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다라고 해서 야를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요약자. 자,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 야는 그래. 당신 죽으면 당신 자식한테 보험금 지급해 줄게. 그래서 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승낙을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낙약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근데 다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수익을 하는 자, 이익을 얻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수익자,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를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민법 539조부터 42조까지 한 4개 조문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약자니 낙약자니 수익자니 이런 표현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오직 제3자니 채무자니 채권자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거는 학자들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법조문에 있는 것처럼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누군지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제3자, 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위한 계약이니까 야를 제3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채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채무자는 요약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냐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부르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병한테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될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빠가 의무를 부담합니까? 보험사가 부담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조문 읽다 보면 채무자라는 말이 튀어나오는데 아, 야가 야구나.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해서 고래자 서로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3명 등장인물 다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 요렇게 보험계약이 맺어지는 요약자,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자, 요렇게 부릅니다. 보험계약이 맺어지는 관계니까 같은 보자 돌림입니다. 보상관계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 법률관계, 요 관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거를 대가관계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즉 보험사와 즉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 요 관계. 자, 요거를 안 보이시죠? 보이면 더 작게 써야 됩니다. 자, 요거를 수익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 해롭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수익관계라는 표현은 아예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조금 이따 검사합니다. 막 쓰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요거. 보상관계, 대가관계 요거만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르느냐, 대가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로 부르느냐, 그거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이제 뭐 기본관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할 텐데 그거는 교재 나오면 고려하시도록 하고 일단 보상관계, 대가관계 자, 요거만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자,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프린트물 보시면 3페이지에 자, 간단하죠? 그 그림이 답니다. 3페이지. 이거 알면 거의 한 3분의 2는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입니다.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효력을 미친다. 또한 낙약자는 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으로 제3자한테 대항, 즉 이행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자, 항변할 수 있겠다, 대항할 수 있다, 이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2번 대가관계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요래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암기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요거 보십시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한번 보죠. 여기에서. 자, 아빠가 보험사하고 보험계약은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험금을 제때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계약만 체결해 놓고 보험금을 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안 생긴 겁니까? 생겼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 보험증권 들고 가가지고 보험금 주세요라고 할 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겠죠. 즉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대해서 당신 아빠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험금 못 줍니다 라고 해서, 자, 그렇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보상관계의 흠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영향받아서 당연히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요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대가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하등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발생하는 거 한번 보죠. 원래는 얘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국 꼴찌를 하는 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자, 이런 애인데, 자, 아빠가 그래도 자식이니까 보험 하나 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가 그날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날,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날, 옷 갈아입으러 들어오는 날인데, 마침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롱 속에서 이제 보험증권이 하나 탁 나온 겁니다. 그래서 탁 보니까,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이만한 많은 돈을 받는구나 라는, 자,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래 신경 쓰고 있구나 해서 개과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날부로 집에도 안 나가고 방에 탁 처박혀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 이제 전국 수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석을 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기쁜 나머지 만세 부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하던 대로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얘가 안 하던 짓 해가지고 아빠가 너무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 하던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늘상 하는 대로 꼴찌하면 되는데 갑자기 1등 하는 바람에, 자, 아빠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험금은 꼬박꼬박 냈고,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하나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가가지고 보험금 달라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너 왜 안 하던 짓 해가지고 아빠 돌아가시게 했느냐?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험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들끼리 집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다입니다. 근데 이게 별것 아닌데요. 별것 아닌데 이게 보험 계약이 아니라 매매 계약 이래 나와버리면 또 얘기가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는 보험 계약 이렇게 안 나올 거고요. 자, 갑하고 을하고
갑의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얘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평소에 갑이 병한테 빌려 쓴 돈이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얘가 직접 얘한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요 사람인데 매매 계약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요 사람이 됐다. 자, 그래 요런 경우에 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자, 을은 갑한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혹은 대여금 빌려준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자, 을은 병한테 대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상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당연히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을은 아이고 계약 무효됐으니까 난 대금 지급 못한다. 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명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보상관계에 흠의는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그러니까 자, 평소 안 하든지 돼가지고 아빠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는 보험금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잘 이해를 하시는데 매매로 살 바꿔놔버리면 이것도 한참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거는 안 미친다라는 거. 요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요거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대략적으로 동시행위 항변권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거 말씀드렸는데 자, 위험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언제나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 해가지고 요래 나오니까 그거는 고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거까지 됐고 동시행위 항변권 이건 뭐 올해는 내년에도 어차피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요거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쉬시고 요거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거 대충 한번 그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시고 여기 해제 부분 요거로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고 보시죠.